조금이라도 좀 상식 수준으로 좀 알아가야 아까 좀 말했던 좀 상속 거지라는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질 수 있겠죠. 오늘 주제가 왜 그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속을 잘못 받으면 상속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가 진짜. 왜 그런지 알겠네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예방적 절세예요. 그러니까 절세는 닥쳐서는 절대 안 되세요. 뭔가 꼼수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 웬만해선 꼼수 자체가 거의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적 절세를 하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방적 절세를 어떻게 하면 좋냐가 10년 주기에 이제 증여 설계예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10년 주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 뭐예요? 10년 주기요? 증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증여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건데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 10년 주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아서 미리미리 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또 못 줍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란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말씀은 드려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줘야 주고 나서 10년이에요. 그러면 10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러네. 가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세요. 나 이제 내 아이가 30살인데 그동안에 모아놨다 내가 30년을. 10년에 이걸 주고 10년마다 줬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머, 나 오늘 너무 큰 거 배웠어. 20살 됐을 때 4천만 원을 얻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친구는. 사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그런 플랜을 좀 짜놓으셨는지 아니면은 본인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건에서 우리한테 말씀만 해주시는 건지.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돌 지나고 나서 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제 돌 지나서 딱 지난주에 계좌 만들었어요. 저는 먼저 이제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배당주 위주로 증권 계좌 만들어서 처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란 게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죠. 뭐 애기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줬어요. 배당 주식에.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서 막 공 하나 붙고 뒤에 더 붙고 앞자리 바뀌었어요. 그거 만약에 주식 팔려면은 그것도 그건 이제 자녀 몫이죠. 아 본인 돈에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시드 2천은 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아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30살에 나 지금 속된 말로 분유값도 없는데 내가 무슨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냐 이러실 거예요. 맞아.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의 이제 39%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 30대는 12%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젊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부모 세대가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예.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사실 증여를 줘서 미리 이제 마중물 주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속세도 줄여주는 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증여한 사람이. 그러면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해요. 또, 증여한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살아야겠네요. 네. 그거 어떻게 맞춰? 10년 보장 받아야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걸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상속세 계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초기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여세 낼 때는 낮은 세율인 뭐 20%로 냈는데 이게 만약에 9년 이내다 그러면은 그때는 20%지만 상속재산에 얹었더니 50%다. 그러면 차익인 30%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의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증여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닥쳐서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쯤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면 그때 갑자기 허겁지겁 이제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사전증여로 10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걸려서 세금이 추징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결국은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했던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기점으로 증여를 한 시뮬레이션과 안 했을 때 차이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번 세액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15억 정도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 절세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그럼 당연히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액수만큼만 했으니까. 근데 절세 플랜을 안 하게 되면은 우선은 증여세, 그 당시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 거기다 상속세는 전부 다 증가됩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미리미리 주라는 것도 있지만 15억 정도의 상속을 받을 때 1억 정도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럼 이건 증여인가? 생활비도 증여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여성의 황보라 씨가 네. 30이 넘은 성년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오덕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하지 못하니까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용돈도 주고 보험도 가입시켜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들에게 준 이 용돈하고 보험료가 증여가 될까? 너무 어렵다. 보험료 쪽으로 가보면 종신보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뭐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피보험자, 이 보험계약 돌아가시면 그럼 수익자가 누구냐? 아들이다. 아들. 이 형태 때만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안 돼요. 상속재산으로. 근데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계약자가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덕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계약자만 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줬죠? 엄마, 아빠. 엄마가 줬죠?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태아보험 들었는데 벌써. 아, 그건 별개고요. 아우 오덕이 엄마가 오늘 아야 재밌어 죽겠어. 아주 주책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은 결국은 생활비잖아요. 네. 생활비는 가액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에서는. 네. 결국은 생활비의 본질이 뭐냐? 일시적이고 소모성이어야 돼요. 사회 통념상 지켜지는 거. 근데 그걸로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자산 형성을 하면 그건 증여예요. 네. 물론 쉽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생활비에 주의할 점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시면 안 돼요. 자산. 아 그걸로 시드로 쓰면 안 된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명확하게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취득가액을 소명을 못 할 텐데.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유사한 케이스로 이것도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돈 번 거는 자녀 명의로 다 모아놓자. 그리고 엄카 써라. 엄카 찬스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과연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증여가 그거 아니지 않아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아니면은 뭐 근로 같은 능력으로 본인 생활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피부양자로서 부양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소득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긁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약간은 증여성질로 보는 게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카드 출처를 그렇게 정확하게 따질 수 있나요? 내가 썼는지 네가 썼는지. 맞아요. 사실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막 다 보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때 이 경험했던 기법들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아요. 근데 자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엄마 카드가 자꾸 뭐 어디 편의점, 부산점 찍히는 거예요. 이건 100%네. 와 무서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사용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치 어머. 그리고 이제 카드를 사실은 주면 안 돼요. 이게 여신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이거예요. 차용증. 차용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현욱 씨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다. 네. 근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부모님한테 좀 돈이 부족하니까 2억 원 정도 빌렸어요. 차용증 쓰고 5년 있다 갚을겠다. 이래 나눠서 갚겠다. 차용증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볼까요? 근데 이거 차용이잖아요, 정확하게. 예.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자를 좀 드렸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오 역시. 근데 국세청에서 1억에 차용증 쓰더라도 추징된 케이스가 있어요. 오. 이자를 현금으로 줬다고 했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없지.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게 하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네. 결국은 증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여로 추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록을 만들어 놔라.
우리 통장 메모 쓰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원리금 상환함 이런 걸 써놔야지 이게 증거가 되지 않겠냐. 요즘 인터넷 뱅킹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요라고 하죠. 그 적요를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자가 법에서 정한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를 적게 줘도 그것도 증여예요. 그래요? 네. 몇 프로일까요? 법정이자 2%? 2.3. 지금 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4.6%예요. 4.6%. 아, 그게 공식으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법이 이제 약간씩 바뀌는데 꽤 높네요. 이 증여세법에서 지금 4.6%를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줬던 금액 곱하기 4.6% 마이너스 실제 지급한 이자 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디테일하게 보네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고 해도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0.1%를 받고 자녀한테 준다고 이게 합리적인가? 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딱 2억 1,700만 원 정도 되면은 4.6% 곱하면 딱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자 안 내니까 무이자로 써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과연 믿을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누가 합리적 경제에 2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1원도 없다는 걸 믿어주겠냐.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자 소득도 소득이잖아요. 그쵸. 디테일을 하자면 그럴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싸게 이렇게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선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저가로 자녀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약간 탈세 형태로 비춰지는 것들이 잡혀서 그게 이제 뉴스 보도자료는 탈세같이 보이는데 사실 좀 좋은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면적이 10억에 최근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10억으로 잡고 자녀가 이거를 7억 원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서 세금은 이제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싸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거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았다 가정을 하면 아버지의 세금. 네. 그다음에 자녀는 싸게 가져갔으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건데 첫 번째로 이거의 플랜을 이제 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법상 이렇습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7억 원을 실제 주고받았지만 10억 원으로 계산해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녀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느냐. 근데 시가의 30%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딱 3억 원 차이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좀 덜한 부담으로 부동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합법인. 이건 다 합법적이죠. 자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본인도 비과세를 만들어서 미래에 팔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가액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절대 이제 불법적이거나 그런 요소가 아니라 명확한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럼 자녀가 진짜 7억을 줄 수 있었는지가. 자녀가 7억을 줬다고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사실상 7억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 전체가 증여가 돼요. 전체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저가 양수도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증여세도 사실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공제가 되니까 거의 안 걸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걸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황재성 씨가 나오시는데. 좋습니다. 네, 결혼 12년 차라고 하시네요. 네. 황재성 씨 부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원래 아내 명의 100%였어요. 근데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하는 것에 추후 양도세나 상속세가 좀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15억을 갖고 있는 거니까 40%를 주면 딱 6억이잖아요. 그럼 40%까지 증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억에만 펼쳐지면은 딱 하나 세금만 내시면 돼요. 증여취득세만. 아, 증여취득세만. 네,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아파트 공동명의 바꾸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증여세 내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일지 황재성 씨가 이제 본인의 생활이니까 뭐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잠깐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수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뭔가가 걸렸다는 거죠. 걸렸다. 내가 뭘 타깃이라는 걸렸어? 잠깐만. 아까 지금 이제 배운 걸 복습해 보면은 의료보험을 내 와이프가 날 내줬거나 아니면 용돈을 크게 줬거나 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 두 개가 지금 전부.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비를 받아서 쓰신 거예요. 800만 원씩. 아, 제가 그렇죠. 네. 용돈 썼구나. 그래서 뭐 300만 원 생활비 알뜰하게 쓰고 나머지 금액을 모아놨는데 이 저축을 한 게 아까 말했던 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런 형태로 분산 투자했던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생활비 목적으로 안 쓴 게 되니까. 그 용돈을 시드머니로 쓰면은 아까 세금이 증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그 행정 업무 편의상 내 명의로만 지금 보관을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것들에 대한 뭐 소명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금액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꽤 한 번에 돌아올 때 커진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